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기계 재료 세 번째 비철금속 재료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토대로 중요한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비철금속이라고 하면 금속 재료 중에서 철이 아닌 재료를 비철금속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에서는 철강 재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 밖에도 철이 아닌 금속 재료, 구리나 알루미늄 또는 티타늄, 마그네슘 이런 종류의 재료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재료, 철이 아닌 재료를 비철금속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비철금속 재료 중 많이 사용하는 비철금속 재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리와 그 합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리의 성질이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구리는 비자성체라고 해서 자석에 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은 다음으로 열전도나 전기전도도가 높아서 전선 등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색깔은 담적색, 검붉은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담적색의 금속으로 산화가 되면 검은색으로 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전연성과 가공성이 좋아서 판재나 선 그리고 봉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에는 거의 산화가 되지 않고 소금물에는 빨리 부식이 되고 염산에서는 서서히 용해되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의 기본적인 특징은 반드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구리는 이렇게 순금속으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보통 다른 원소를 섞은 합금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구리 합금으로는 청동과 황동이 있습니다. 청동은 구리에 주석을 섞은 것이고요. 합금한 것이고 황동은 구리에 아연을 합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외워두셔야 하는데요. 청동의 조성과 황동의 조성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외우기 쉽게 청동과 황동의 앞글자 가나다 순으로 하면 히읗이 뒤에 오죠. 그리고 알파벳 순으로 하면 Z가 뒤에 오죠. 그래서 황동은 알파벳 Z와 같고, 그렇죠? 청동은 치읓은 Z보다 앞에 있는 S라고 이렇게 외워서 헷갈리지 않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황동부터 보겠습니다.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노세라고도 하죠. 그래서 아연이 얼만큼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7사황동, 6사황동 이렇게 황동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연이 30% 내외로 들어있는 걸 7삼황동이라고 하고 아연이 40% 내외 들어있는 걸 6사황동이라고 합니다. 보통 순금속 구리에 아연을 점점 집어넣게 되면 강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아연이 40에서 50% 들어있을 때 이 합금의 황동의 인장 강도가 최대가 되고요. 30%에서는 연신율이 최대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연이 30% 합금되어 있는 황동을 7삼황동이라고 하고요. 아연이 40% 들어있는 합금을 6사황동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6사황동은 문쯔메탈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기계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문쯔메탈이 6사황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톤백이 자주 나오는데요. 5%에서 20%의 아연을 첨가한 황동을 톤백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아연 합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톤백의 가장 큰 특징은 색이 금색에 가까워서 모조금, 가짜금이나 아니면 장식용 악기, 금관악기 등에 사용을 합니다. 이 톤백 중에서는 특별히 길딩 메탈이라고 해서 5%의 아연이 들어있는 메탈을 이야기합니다. 황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 아연이 첨가된 황동은 네, 금색에 아주 가까워서 화폐나 메달에 사용하는 길딩 메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건 네, 톤백을 자주 물어보죠. 그래서 꼭 용어와 특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황동의 종류도 이렇게 있습니다. 황동에 미량의 납을 첨가해서 만든 납황동이 있고요. 납황동의 특징은 네, 절삭성을 좋게 하는 황동입니다. 그래서 회삭황동이라고도 하고 하드브라스라고도 합니다. 다음 주석황동이 있습니다. 황동에 1%의 주석을 첨가해서 내식성을 높인 황동이 있습니다. 이제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에드미럴티 황동이라고 해서 73 황동의 1% 주석을 합금한 황동이죠. 그리고 네이벌 황동이라고 해서 64 황동의 1%의 주석을 첨가한 황동입니다. 두 황동 다 내식성 황동으로 해수의 내식성이 높은 황동인데요. 에드미럴티나 네이벌이나 네, 해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군에서 많이 쓰던 그런 황동의 종류입니다. 에드미럴티는 네, 글자 수가 길죠. 그러니까 앞에 7을 기억하시면 되고 네이벌은 글자 수가 짧으니까 앞에 6 이렇게 기억하시면 네, 외우시는데 조금 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석 황동은 자주 출제가 되고요. 납황동도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황동에 알루미늄을 첨가한 알루미늄 황동이 있고요. 알루미늄 황동의 가장 대표적인 건 알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동에 니켈을 넣은 양은, 양백 또는 백동이라고 합니다. 황동의 10%나 20%의 니켈을 첨가한 황동입니다. 그래서 식기나 은 대용품으로 많이 사용하죠. 우리 라면 먹을 때 네, 양은 냄비에다가 끓여 먹으면 네, 맛있죠. 거기에 사용하는 게 이 니켈 황동입니다. 그래서 니켈 황동에 네, 코팅을 해서 노랗게 코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다음은 고강도 황동이 있습니다. 인장 강도를 높이 향상시킨 황동입니다. 그래서 델타 메탈이 대표적인데요. 64 황동에 철을 첨가해서 강도를 증가시킨 황동이 바로 고강도 황동, 델타 메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청동입니다. 청동은 구리에 주석을 합금시킨 구리의 합금이죠. 구리 합금이죠. 근데 넓은 의미에선 황동이 아닌 모든 동들을 청동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조성을 꼭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청동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금이라고 해서 대포에 많이 쓰이던 청동이죠. 건메탈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8에서 12% 주석이 들어간 청동에 아연을 소량 첨가한 것이죠. 그래서 내해수성, 바닷물에 대한 내식성이 좋고 그리고 증기압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베어링 청동, 베어링 청동이 많이 사용하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켈밋이 있습니다. 켈밋은 청동에 다량의 납을 첨가한 청동으로서 고속 회전하는 베어링에 많이 사용합니다. 켈밋의 특징 꼭 알아두시고요.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청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청동은 청동에 인을 첨가한 것이죠. 청동의 탈산제로 역할을 하는 1% 이하의 인을 첨가한 청동이 바로 인청동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높아지고 내식성이 좋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베릴륨 청동은 2에서 3%의
베릴륨을 첨가한 청동입니다. 그래서 구리 합금 중에서 가장 강도와 경도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의 유형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피로한도나 아니면 내식 내열성이 모두 우수해서 고급 부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베릴륨 충동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청동도 가끔씩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리합금의 성질과 그리고 구리, 순금속의 성질을 봤고요. 그에 따른 종류들을 한 번씩 봤습니다. 다음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의 색깔은 은백색으로 그리고 연성이 좋은 특징이 있죠. 근데 순 알루미늄으로는 구조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도와 경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순 알루미늄 자체로는 구조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조물로 사용하려면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알루미늄의 기본적인 특징은 비중이 2.74로 경량금속이라고 하죠. 가벼워서 자동차나 항공기에 경량화 재료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연성이 우수하고 전성은 펴지는 성질, 연성은 늘어나는 성질, 그리고 용접성과 가공이 용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융점이 660도로 주조를 할 때 용이하고요. 그리고 내식성이 크고 산화가 잘 되지 않죠. 그리고 전기와 열의 양도체, 전기도 통할 수 있고 열도 통할 수 있는, 그래서 송전선으로 사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합금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알루미늄의 합금은 목적에 따라서 주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물로 사용하는, 주조할 때 쓰는 주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합금의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강도를 높인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그리고 내열성 알루미늄, 내식 내열성 알루미늄 합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의별로 한 번씩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을 보겠습니다. 주조할 때 많이 사용하는 합금이죠. 그래서 실루민이 대표적이고요. 알루미늄 실리콘이라고 해서 실루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에서 14% 정도의 규소, 실리콘을 함유하는 알루미늄 합금이죠. 얘의 특징은 유동성이 좋아지고 용융금속이 잘 흐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용융점이 낮아지고 녹는 점이 낮아져서 온도를 높이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물에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실루민이 있고요. 실루민의 단점을 조금 보완시킨 것이 라우탈입니다. 그래서 실루민이라면 알루미늄 실리콘인데 여기에 구리를 더 섞어서 알루미늄 구리 실리콘계 합금이죠. 그래서 실루민의 단점인 가공 표면이 거친 것을 제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열용 알루미늄 합금이라고 해서 열에 잘 견디는 알루미늄 합금이 있죠. 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로엑스와 Y 합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Y 합금의 조성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성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앞에 자를 따서 알쿠니마, 알쿠니마 이렇게 외우시면 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유경화성이라고 해서 열 처리를 한 다음에 시간을 보내게 되면 단단해지는 특징이 시유경화죠. 시유경화성이 있고 그리고 고온 강도가 우수한 특징이 있어서 엔진에 사용하는 항공기관이죠. 연자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엔진에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합금입니다. 로엑스도 내열용 합금인데요. 조성에 어떤 원소들이 들어가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규소, 실리콘, 구리, 마그네슘, 니켈. 그래서 로엑스의 조성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강도와 경도를 높인 합금이죠. 그래서 항공기 몸체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두랄루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랄루민의 표준 조성은 외워두셔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4%의 구리, 0.5%의 마그네슘, 그리고 0.5%의 망가니즈, 0.5%의 실리콘, 나머지는 다 알루미늄. 그래서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계 합금입니다. CO 경화라고 하는 열 처리에서 강도가 증가하게 되죠. 안에 석출물이 생기게 돼서 강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고강도의 알루미늄 합금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랄루민을 계량시킨 것이 마그네슘을 조금 더 증가시켜서 계량시킨 것이 초두랄루민입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보통 미아나이트 주철이 강도가 높다고 하는 미아나이트 주철이 400메가파스칼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죠. 이거보다 더 강도를 높인 것이 초강두랄루민 또는 초초두랄루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아연, 망가니즈, 마그네슘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인장 강도가 530메가파스칼 정도에서 항공기 구조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그 다음은 내식성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부식에 잘 견디는 알루미늄 합금의 종류들인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에 어떤 원소가 첨가되었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알루미늄에 마그네슘을 집어넣어서 내식성을 높였다라고 하면 하이드로날륨, 그리고 알루미늄에 망가니즈를 넣었다라고 하면 알민. 그래서 용접성이나 가공성이 우수해지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에 규소와 마그네슘을 집어넣어서 전기 전도율을 높인 특징이 있는 알루미늄 합금이 알들이고요. 그리고 알클레드는 두랄루민의 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두랄루민 겉에 순수한 알루미늄을 피복한 재료입니다. 덮은 재료입니다. 두랄루민은 내식성이 조금 떨어져서 부식이 되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두랄루민 겉에 얇게 순 알루미늄을 피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복합 재료에 해당하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알클레드가 자주 나오므로 알클레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알루미늄에 대해서 보았고요. 순 알루미늄의 특징과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 고강도 알루미늄, 내식성 알루미늄,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이런 합금들의 종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니켈입니다. 니켈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기출문제에서는 보기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니켈은 은백색의 금속으로 비중은 8.9고요. 용융점은 1455도입니다. 보통 순금속으로 쓰진 않고 합금을 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합금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펌올로이 한번 보겠습니다. 니켈과 철이 들어간 합금이죠. 투자유리라고 해서 전기가 잘 통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 재료로 많이 사용합니다. 죄송합니다. 투자율을 자력이 높아서 자석 재료를 많이 사용하죠. 투자율이라고 하면 자기장 선이 통과하는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열전대 선이라고 해서 높은 온도에 사용하는 온도계를 열전대라고 합니다. 보통 1000도씨 이상까지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니켈 크롬계 합금이나 니켈 구리계 합금을 열전대 선으로 사용하는데요. 콘스탄탄이 있습니다. 철과 콘스탄탄 두 개를 이용해서 800도씨 이하의 높은 온도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요. 클로멜과 알루멜은 1200도씨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백금과 로듐을 이용해서 1600도씨까지 온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를 열전대라고 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금속 재료들, 비철금속 재료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보통 열전대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앞에 들어가는 이 측정 재료가 크로멜과 알루멜 또는 백금, 로듐 이렇게 해서 짝지어진 한 쌍의 금속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리와 구리 합금,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 그리고 니켈 합금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그 밖의 비철금속 재료입니다. 마그네슘은 은백색을 띠고 비중이 1.74로 실용금속 중, 실용금속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금속을 이야기합니다. 실용금속에는 철, 구리, 니켈,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게 바로 이 마그네슘이죠. 그리고 용융점은 650도시고요. 그래서 핸드폰 케이스에 많이 사용하는 합금이 바로 마그네슘 합금이고, 우주 항공 재료도 많이 사용하는 합금이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다음 티타늄 합금을 보겠습니다. 비중은 4.5이고요. 비중은 4.5인데 강도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비중에 비한 강도가 매우 커서 비강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티타늄은 이 비강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중에 비한 강도죠. 그래서 비강도가 가장 크다. 크다라는 얘기는 같은 무게로 봤을 때 강도가 티타늄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강도가 높고 내식성이 우수해서 부식이 잘 되지 않고요. 인체에도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서 인체, 인공뼈 또는 임플란트에 많이 사용하는 티타늄 합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텅스텐과 텅스텐 합금은 텅스텐 자체의 용융점은 3400도씨입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 중에서 인장 강도가 가장 크고 용융점이 가장 높죠. 그래서 텅스텐 합금은 녹는 점을 높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멘트, 전구의 필라멘트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베어링용 합금, 베어링에 많이 사용하는 합금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화이트 메탈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베어링이 있고요. 그 밑에 화이트 메탈은 주석이 합금되어 있는 화이트 메탈이 있고 납이 합금되어 있는 화이트 메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계 화이트 메탈의 대표적인 베어링 재료는 베빈 메탈이 대표적이고요. 납계 화이트 메탈의 대표적인 건 루기 메탈, 반 메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명칭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동할 때 말씀드렸던 켈밋, 그리고 함유 베어링이라고 해서 구멍이 많이 뚫린 다공질 재료에 윤활유를 흡수시켜서 윤활유 공급이 없이도 베어링, 마찰이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베어링을 함유 베어링, 기름이 들어있는 베어링 또는 오일리스, 기름이 필요 없는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기름 보급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